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최근에 이 금융시장 상황이 안개 속 같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명쾌하고 정말 투명하게 이 증시를 좀 바라볼 수 있는 박병창 교보증권 지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많은 분들이 그동안 이제 금리가 오르면서 굉장히 걱정을 했고, 네. 또 지난주에 연준에서 좀 완화적 태도를 보이니까 이제 좀 걱정을 덜어도 된다라고 네. 보시는 분이랑 네. 그렇지 않다. 여전히 지금 굉장히 안개 속에 되게 힘들어. 이렇게 네네. 보시는 분이랑 좀 부딪히는 것 같은 예,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시장을 보면 알겠죠. 시장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이미 그렇게 반응한 건가요? 예. 시장이? 네. 시장이 뭐 사실 이게 다 해소됐다고 생각한다면 좀 안정적으로 됐겠죠. 근데 뭐 시장이 상승했냐 하락했냐를 떠나서 변동성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은 여전히 불안해 한다는 것이고요. 근데 지난주에 보면은 지지난주에 미국 시장이 역사적 신고 지수를 내면서 굉장히 급등했지 않습니까? 네. 지난주에 하락폭이 보면은 뭐 이 정도면 안정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는 미국이 쿼드러플팅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급 요인이 시장을 좀 받쳐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시장이 원하는 건 지금 시장과 지금 연준이 줄다리기 한다 이런 표현을 지금 기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시장이 원하는 거는 립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죠. 네. 지금 국제 수익률 상승을 제어할 정책이 나와야 된다라는 건데 연준 끝나고 나서 파월 의장의 연설을 보면은 GDP 성장이 5.6%까지 엄청나게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물가 목표를 연말까지 2.4%까지 보고 이렇게 오히려 경제 전망을 좋게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시장의 불안해하는 요인들 뭐 국제 수익률이나 물가나 이런 부분들을 완화할 코멘트가 없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채권 시장도 거시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채권 시장 내부적인 수급 요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채권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수익률이 오버슈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즉 전반적인 지난주의 흐름을 보면 시장은 연준은 사실 매파적으로 발언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난주 처음에 예. 이 발언 나왔을 때는 예. 일부 전문가들은 예. 야, 이 정도면 충분히 완화적이고 예. 100점 만점에 110점이다 이렇게 예. 말씀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완화적이 아니라 예. 오히려 긴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왜 그분들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제가 듣지 못했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들을 잠재울 만한 코멘트가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매파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이후에 또 말씀 나누겠지만 네. 시장이 이것으로 인해서 안정되는 부분 정도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연준이 그동안에는 항상 어떻게 옐런 의장이 있을 때부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그 표현이 쑥 들어갔습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내하면서 관찰하겠다. 그러면서 사후적으로 이것을 어떤 조치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야 그러지 말고 빨리빨리 뭐 좀 내줘. 이 차이가 지금 갭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이 6.5%가 지금 전망치로 나오니까 네네. 야, 21년에 그렇게 엄청나게 성장을 하니 이제 증시가 진짜 본격적으로 실적 상승 오면서 회복된다는 주장이랑 네. 성장률이 그렇게 나오니 이제 금융으로 이제 완화해놨던 것들을 돈줄을 좀 죄면서 증시는 오히려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막 부딪히더라고요. 어느 쪽으로 또 역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개인적인 의견 얘기하는 거죠. 제가 아까 5.6%라 그랬는데 6.5%가 맞네요. 6.5%고요. 지난 12월 전망이 4.2%였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항상 경기를 선반영하면서 움직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기본적 이론을 따라서 한다 하더라도 첫 번째 지난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안 좋은 상태에서 기저효과가 있는 것이고 또 유동성에서 시장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6.5%까지 이렇게 올린 부분에 상당 부분 반영을 하면서 시장이 이만큼 올라온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부터 시장은 뭘 볼 거냐? 올해가 아니고 2022년을 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년도에 연준 전망은 3.3%란 말이에요. 전망이 3.3%인데 그런데 이게 지금 국제 수익률이 이게 오른다. 2% 위로 오른다. 그렇다면 이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론적으로 여러분 그냥 우리 아는 배당 무형 얘기를 해보면 P는 분자의 D, 배당, 이익을 얘기하는 거고 그 분모의 R-G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R이 이자율, 기대 수익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G가 성장률인데 성장보다 R이 빠르게 올라가면은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어떻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의 P 가격은
올해 6.5% 올라오는 부분들은 상당 부분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반영이 돼 있다, 현재 주가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내년을 보고 갈 건데 내년의 전망치가 점차로 컨센서스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면 시장이 그것을 타고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여기서 멈춰 있거나 이것이 조금씩 오히려 생각보다 경기가 그렇게 빠르게 회복되지 않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시장은 올해 걸 다 반영했기 때문에 내년 거를 이제 반영하면서 움직인다면 오히려 좀 주춤주춤하면서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재난지원금인데 재난지원금이 지난주부터 풀리기 시작하면서 그 돈으로 대부분 주식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와 또 이 재난지원금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활활 타오르던 미국 경제에 또 여기 장작을 딱 넣으면 인플레이션도 가속화되고 이게 오버슈팅을 또 해서 이게 나중 보면 이게 주가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의견이 완전히 맞물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쪽으로 또 역시 봐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단기적으로 달콤했다가 안 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반짝 안 좋은 그렇게 현실 상태에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플레이션 말이라는 걸 여러분 최근 수년 동안 들어본 적이 없었잖아요. 왜 그랬냐면 2008년 이후에 막대한 유동성 공급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돈들이 전부 다 금융권 안에서만 돌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금융시장의 안정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금융자산 주식시장은 오르는데 경기 회복해서 좋아졌다 이런 말 안 했어요. 유일하게 미국만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좋아졌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해보시면 그렇게 그동안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왜 인플레이션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느냐 그리고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느냐 이거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번에 자금 공급은 금융시장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기업과 개인에 직접적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기업이나 개인한테 직접적으로 돈을 준다는 얘기는 우리 GDP 성장률 제가 또 이론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다 아시니까 GDP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넷 익스포트잖아요. 분모는 R-C고요. R-C는 아까 말씀드린 똑같고요. 그 위에 있는 C는 소비고 I는 투자고 G는 정부 지출이고 넷 익스포트니까 그럼 따져보면은 개인과 기업에 돈을 준다는 얘기는 C, 소비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투자, I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G, 정부 지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 분자가 다 늘어나는 거니까 GDP 성장률이 6.5%로 올라가는 게 당연한 얘기예요. 이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올라가는 건 시장이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분모에 있는 R-C에서 이제 성장이 기업의 성장이 얼마큼 더 있느냐의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에 3.3%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흔들린다. 그러면 이제 시장은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저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지난번에는 이제 금융권 안에 은행에 돈이 머물러 있었지만 지금 직접적으로 돈이 풀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순간적으로는 달콤한 상황이 좀 되죠. 그 돈 갖고 소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그 돈 갖고 미국의 평균 봤더니 뭐 17%인가가 주식 투자한다고 발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돈이 또 어마어마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올라간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건 굉장히 단기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된다는 표현을 썼지만 이것이 호황이다 화랑이란 말은 지난 12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번에 비로소 돈이 직접적으로 제공이 되면서 기업들도 좋아지고 개인들이 체감적으로 굉장히 경기가 좋다라고 느낀다. 그럼 우리 이론적으로 또 다시 돌아가서 오라가미 근요의 주식시장의 4개에서 보면 경기의 호황은 시장의 상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돈을 뿌리는 것은 단기적으로 시장의 상승 요인은 맞지만 결과론적으로 조금 더 길게 보면은 오히려 상투를 만들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전반부에는 좀 긍정적인 말씀을 좀 여쭤보고 후반부에 이제 문제되는 점, 걱정되는 점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전반부에서 이미 우려점들이 많이 나온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조금씩 이제 걱정되는 거 하나씩 좀 더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연준에서 미묘한 변화들이 생긴 부분에서 가장 큰 게 이 점도표, 연준의 점도표.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 점도표 설명도 좀 해주시고 점도표에서 미묘한 변화들이 생긴 부분이 도대체 어떤 부분인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뭐 다 들으셨으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연준에서 점도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표는 시장과 연준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렇게 역사가 오래된 건 아니고요. 얼마 전부터 만들어 놓은 건데 연준 위원과 연방은행 총재들이 금리 인상 시기를 전망을 하는 거예요. 나는 2022년 할 것 같다. 나는 23년에 할 것 같다.
해야 된다, 할 것 같다가 아니고 이렇게 자기가 찍는 거에 무기명으로 표시한 겁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점도표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연준이 향후 금리 경로를 가늠하게 하는 시장과의 소통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하게 봅니다. 근데 지금 금리 인상이 할 상황도 아니고 아주 좀 먼 얘기 아니냐, 그래서 요즘에 점도표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시장에서 좀 걱정을 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난 12월에 어떤 이게 점도표가 찍혔었냐면 2023년에 인상이 한 5명 정도 됐었고 내년도에 2022년은 한 명분이 없었어요. 근데 요번에 내년에 2022년도에 인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4명이 생겼습니다. 많아진 거예요.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금리 인상이 정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내년에 만약에 그걸 목표로 잡고 있다. 그러면 금리 인상 하기 전에 QT, 양적 긴축을 먼저 하고요. 양적 긴축 하기 전에 테이퍼링 먼저 합니다. 그게 6개월에서 1년 거리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이게 금리 인상 하려면요. 적어도 내년 하반기에 하더라도 올 하반기에는 테이퍼링이 시작이 돼야 돼요. 이거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이나 뭐 옐런 장관이나 뭐 아니면 라가르드 총재나 뭐 모든 사람들이 야, 걱정하지 마. 괜찮다. 일시적이야. 2023년까지 금리 인상 안 할게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시중의 물가가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오르고, 그리고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막 올라가는 상황이 된 상황에서 이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걸 제어하지 못한다. 결국은 방법이 없습니다. 테이퍼링 해야 돼요. 그리고 금리 인상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뭐 레이디 서머스 교수도 이런 얘기들 하면서 지금의 상황에서 계속 이런 상황이 되면은, 지금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금리 뭐 테이퍼링 할게, 금리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의 이 상황은 연준의 스탠스가 사실 이건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매파적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해서 긴장하면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그래서 시장은 계속 졸라대는 거예요. 연준에 계속 졸라대면서 야,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리고 양적 긴축이라든지 테이퍼링 할 수 있는 이런 시그널을 자꾸 주지 마. 그러지 말고 지금 여기서 좀 안정될 수 있는 걸 좀 줘라고 자꾸 졸라대는 건데, 이번 주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연설이. 파월 의장 4번이나 있고요. 3번 있고요. 그때마다 난리 나겠군요. 옐런 장관 있고요. 연준 이사들이 지금 전부 다들 요번에 연설을 하고 있거든요. 이때마다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주가 진짜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시장은 연준을 바라보면서 이 시장 좀 안정화해줘,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건, 진짜 연준이 뭐든지 할 수 있을 만큼 진짜 만능이냐, 이게 궁금한데 최근에 미국의 국채 발행이 정말 늘어도 너무 많이 늘었다는 거죠. 평소에는 한 1조 달러 정도 발행하던 미국 국채 시장에서 슈퍼 부양책 1.9조 달러, 거기다가 인프라 투자 3조 달러. 아니 인프라 투자가 없다 하더라도 뭐 단기 국채를 또 장기 국채로 롤오버하는 그 만기를 연장하는 그런 국채 발행도 있다고 하니 이 금액이 너무 천문학적인 거예요. 이거 우리 돈으로 하면 이게 몇 천조 원? 이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런 뭐 몇 조 달러를 발행하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괜찮은 겁니까? 이 시장에서 이게 소화가 가능해요? 이제 다른 측면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아까 레리 서머스 교수 얘기를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경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또 한번 이제 자기 의견을 피력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렇게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은 그 상황에서 경기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될 수가 있다. 33%.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나머지 33%는 만약에 이렇게 물가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는데 제일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경기가 못 따라가. 이거 심각합니다.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70년대에 그 고통을 받았었잖아요. 남미나 남유럽에서는 진짜 간간히 이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최근에도 이런 일이 발생이 됐거든요. 이거 33%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나머지 33%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준이 잘해서 넘어갈 수 있는 33%. 왜 이분이 왜 그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면 33, 33, 33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그냥 근데 얘기 안 한 거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얘기 안 한 거라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뭐지, 이거? 의견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만큼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지금 말씀을 주신 거에 대답을 저는 이런 각도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학자가 아닌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시장의 관점에서 볼 거고요. 지금 전문가시잖아요. 박사님이시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분들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 정도의 뭐 학식이 있고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태까지의 저희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요,
연준을 안 믿으면 믿을 게 없어요, 솔직히. 그렇죠. 제 입장에서도 제가 투자를 하지만 연준이 실패할 거야 그러면 뭐 지금 답이 없습니다. 네. 정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연준이 실패하면 예. 정말 세계 경제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안이 뭐 없는 건 아니죠. 뭐 YCC 얘기하고 뭐 여기 상당히 금리차 조절하는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작년에 잠깐 얘기 나왔던 50년물이나 100년물 국제 발행 뭐 이런 게 다시 언급이 살짝 나오지 않을까 올해 안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요. 네. 여러분 뭐 저희가 이렇게 대답하면은 좀 죄송스럽지만 그냥 투자자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연준이 어떻든 이거를 해결을 어떤 방법으로 또 해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투자하는 방법뿐이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실패할 거라 생각하면 지금 정말 계속해서 조금씩 계속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각도에서는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이거 석학분들이나 투자의 그룹분들은 이거 정말 위험하다. 이거 소화 안 된다라고 하는 쪽의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계속 가면은 시장이 굉장히 악재이다. 우리가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연준이 지금은 그냥 지켜보고 있는데 이들이 커멘트를 잘 이제 우리가 들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 향후 시나리오가 나올지 우리는 이제 그 정도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어쨌든 차트만 보는 건 좀 역시 위험하지만 그렇지만 또 차트에는 이 투자자들의 심리가 담겨 있는 또 굉장히 중요한 정보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약간 걱정이 되는데 이 3월에 이 주가 흐름으로 보실 때 이 나스닥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차트 지금 말씀 주신 대로요. 차트를 우리가 그 전에 얘기했던 기적 분석 차트 막 폄하하고 막 그러는데 차트를 보면은 사람들이 지금 사려고 하는지 팔려고 하는지 지금 불안한지 아니면 안전적인지가 나오는 심리를 읽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만 인정하시면서 여러분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1월서부터 이제 조정을 보이면서요. 이 전환 패턴 중에 가장 강력한 패턴이 헤드앤숄더입니다. 그리고 역 헤드앤숄더인데요. 나스닥은 헤드앤숄더를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걸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헤드앤숄더라는 게 왼쪽 어깨가 있고 머리가 있고 오른쪽 어깨가 있는데 오른쪽 어깨 부분이 왼쪽 어깨보다 낮은 상태에서 밑으로 빠져버리면 이게 작년에 있죠. 이 만약에 헤드앤숄더 차트만 보고서 투자했던 사람이다. 그러면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폭락 안 맞았어요. 헤드앤숄더 만들고 폭락했습니다. 우리 코스피가 그랬거든요. 똑같이 이거 참고사항으로 여러분들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나스닥의 왼쪽 어깨가 13,750포인트였습니다. 제가 지금 좀 전에 보고 왔는데 13,750포인트였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13,500포인트에서 거래가 됐어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날 13,215포인트에 끝났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왼쪽 어깨보다 오른쪽 어깨가 낮은 상태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빨리 시장이 안정화돼서 위로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20주移동 평균선 12,600포인트가 아래에 있는데 요걸 깨고 내려가면 특히 항상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는 차트를 볼 때 뭘 보시냐면 사람들의 심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장대 양봉이냐 장대 음봉이냐를 보고서 하는 거거든요. 그 장대 음봉으로 요걸 깨고 내려가면 확실하게 헤드앤숄더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올 거예요.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서 그게 10%든지 15%든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이 지수가 10%지 10% 빠지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종목들은 엄청 종목으로 들어가면 종목으로 뭐 거의 한 30%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완성하는 단계인지를 살펴보는 것을 여러분들 지켜보시고요. 더 이어서 우리의 코스피 있잖아요. 우리 코스피는 헤드앤숄더가 아니에요. 1월 11일 이후에 한 달 반 동안 지금 10주째 등락하면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고점과 저점이 약간씩 떨어지고 있어요. 사실 꼭 패턴을 얘기한다면 이런 패턴을 이제 뭐 그 삼각형 패턴에서 이제 빠진다. 힘이 점차로 이제 소진돼서 빠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거는요. 이제 헤드앤숄더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스닥이에요. 지금 이 헤드앤숄더 뭘 얘기하는 거냐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코스닥 차트를 한번 일봉을 보시면요. 나스닥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코스닥은 헤드앤숄더 패턴을 완성하고 내려갔습니다. 요즘에 코스닥이 더 오르죠. 코스피 빠지고 요즘 코스닥 오르잖아요. 왜냐하면 얘는 먼저 완성하고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빠졌다가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에 고점은 970포인트 있고요. 아래는 920포인트에서 900포인트 요 사이에 있는데요. 이거 깨고 내려가면은 이게 하락폭이 굉장히 클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거 깨고 내려가는 것을 보고서 해야 되느냐? 그러면 너무 늦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코스닥이 안정이 되려면, 우리 시장이 안정이 되려면 나스닥이 빨리 안정이 돼야 되고, 나스닥이 빨리 안정이 되려면은 국채 수익률이 안정화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국채 수익률을 가지고 지금 시장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결론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는 지금 헤드앤숄더의 오른쪽 어깨에서 위험한 상황이 있다. 여기서 거래를 실리면서 음봉이 되면 여러분 왜 주식을 잘 안 팔려고 그러시잖아요. 네. 팔고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또는 내가 팔았다가 10,000원에 팔았는데 9,000원에 사면은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 또는 10,000원에 샀던 것을, 왜냐면 주수가 늘어나니까, 또는 다시 10,000원에 사더라도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위험 관리를 한 거니까, 해지한 거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음봉을 내면서 빠지면은 단기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금쯤에는 좀 하면서 시장을 주의 깊게 보셨으면 합니다. 이 국채 수익률 때문에 하루하루 웃고 울고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투자자 중에서. 왜냐하면 어떤 날은 쭉 빠졌다가 또 그런 다음 날은 또 반등을 막 하니까 야, 이제 더 이상 국채 수익률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막 그러면서 국채 수익률이 들락날락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생각해 보면요, 국채 수익률이 지난번에 1%, 1.2%에 오랜 동안 있었어요. 그러다가 1.5%를 넘어서면서 약간의 이제 시장에서 이제 우려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1.73, 1.15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1.5% 되면은 시장이 뭐라고 합니까? 안정화됐다고. 네, 안정화됐다고. 안정화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그게 1.6에서도 안정화됐다고 그러고 1.7에서도 안정화됐다고. 그게 시장이에요. 그게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어찌 생각해 보면은 뭐 질문 주신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요. 그냥 2%까지 그냥 확 갔다가 그러면 시장은 물론 충격받습니다. 빠집니다. 그랬다가 다시 내려오면 시장은 안정화됐다고 표현할 가능성이 높아요. 제 생각인데 저는 연준은 그 상황에서 시장이 좀 이렇게 흔들리는, 그렇게 좀 어렵다고 막 할 때까지는 안 움직이고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이건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걱정되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박종훈의 경제한방, 이 오늘 내용은 과연 연준과 그다음 미국 시장 어떻게 움직일지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라운드 1, 파이트.